안녕하세요. 소방안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 관리 단원을 살펴볼 텐데요. 이 단원 우리한테는 아주 효자 같은 친구입니다. 그냥 정말 상식적인 내용도 많고 중요 포인트만 알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아주 맛있게 떠먹어 보겠습니다. 영상 속 교재는 챕스랜드 찐 정리로 교재에는 이론서와 문제, 요약집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이 완벽하게 호환되는 건 오로지 챕스랜드의 교재로 저희 교재인 것처럼 모방한 유사 제품으로 잘못 구매하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챕스랜드 찐 정리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공식 판매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아주 빈번하게 쓰고 있고 없으면 안 될 휘발유 같은 위험물이라던가 또 전기, 가스 이런 것들로부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물, 전기, 가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예방법 등을 이번 단원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위험물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배우고 왔죠.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갖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위험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위험물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그런 제조소 등에서 관계인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둬야 하는데 이때도 소방안전관리자랑 마찬가지로 선임은 30일 내 그리고 선임했으면 그 선임에 대한 신고를 14일 내에 소방 본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위험물의 종류별 지정 수량도 우리가 위험물법에서 5초 만에 외우는 암기 꿀팁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황발질코 1, 2, 3, 4, 등경 1000, 중 2000. 그리고 이러한 지정 수량 이상으로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에서 취급해야 했고 지정 수량보다 미만의 양을 다룰 때에는 각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었고요. 또 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할 때에도 이 황발질코 1, 2, 3, 4, 등경천, 중 2000 요 기준으로 내가 저장하고 있는 양을 나눠서 각각의 물질별로 그 지정 수량을 구한 다음에 서로 합산한 값이 1 이상이 되면 이때는 지정 수량 이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까지 가볍게 복습해보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위험물에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위험물의 종류별 명칭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3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미리 봤던 애들이에요. 먼저 제1류와 제6류는 산화제로서 연소에서 산소 공급원으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5류 위험물은 우리가 고체의 연소 형태 얘기하면서 자기 연소를 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얘기할 때 제5류 위험물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보시면 제가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1류와 6류 그리고 5류를 제일 먼저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2, 3, 4류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요. 자,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산화제의 쌍둥이인 제1류와 제6류부터 보겠습니다. 제1류와 6류는 산화제니까 당연히 이름도 산화성이겠죠? 근데 1류는 1 위에 기역만 씌워주면 고체가 되고 6류는 6과 발음이 비슷한 액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1류는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그래서 먼저 1류는 얘가 인류잖아요. 인류. 그래서 부자예요. 뭘로 부자냐면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산소 부자입니다. 그래서 강산화제로서 내가 이 나와바리를 지키려면 어때요? 누가 날 건드렸어?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들어가자 이러면서 이 많던 산소들을 방출시킵니다. 산소 부자인 인류 핵님 잘못 건드리면 애들을 풀어버린다. 그러면 불이 나는 현장에서 이런 제1류 위험물이 있다면 얘가 방출한 산소에 의해서 계속 산소가 유입되면서 이 연소를 더 격렬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1류 위험물이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위험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산화성 고체인 인류와 같이 산화제 집안 혈통이긴 한데 약간 모질이가 6류입니다. 그래서 6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6류는 액체. 얘가 혈통은 좋은데 왜 약간 모질이냐면
얘 자체는 불연이에요. 얘 자체는 불연인데 나름 또 산화성 집안이라고 산소를 발생시켜서 연소를 도울 수는 있다. 그니까 애 자체가 막 연소하고 이런 재주는 없는데 그냥 집안이 좋으니까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 자리는 꿰차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연성 액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집안만 좋고 꽁으로 먹는 애들이 꼭 아직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애들 보면 열받아 하죠. 그래서 이 육류는 자기도 액체면서 맑고 깨끗한 물이랑 접촉하면 열받아 하면서 발열을 일으킵니다. 웃기죠? 그래서 산화제 집안의 문제야. 연소 재주는 없으면서 조연자리 꿰차고 들어간 이 산화성 액체, 육류는 물이랑 접촉하면 발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인류와 육류는 이렇게 산소를 방출하거나 발생시키는 산화제로서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었고요. 이 아래쪽에 써 있는 물질들은 그냥 예시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급 과정에서는 얘를 산소 공급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급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오류 위험물까지도 산소 공급원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연소에 필요한 게 이미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반응성 오류는 어떤 애냐면 자기야, 내 안에 산소 있다? 이러면서 끼부리다가 까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대폭발. 그래서 열받거나 마찰, 충격을 받으면 자기 안에 있던 산소랑 가연성 증기를 같이 방출하면서 자기 연소를 해버려요. 그니까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얘는 자기 안에 산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기 연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니까 얘는 승질도 엄청 급하고 연소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니까 얘는 어때요?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서 충분해. 그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자기 반응성 물질인 오류 위험물은 폭발하는 폭발성을 갖고 있고요.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할 때 곤란한 것이 바로 이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연소를 하는 제5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위험물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산소를 가연성 증기와 동시에 방출하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제1류 육류와 함께 이 오류 위험물까지도 산소 공급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류는 빨리빨리 오자. 오류는 자기 반응성, 속도가 빠르다. 빨리빨리 오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2, 3, 4류는 산소 공급원은 될 수 없어요. 산소 공급원으로는 쓰일 수 없지만 그냥 위험물인 애들인 거죠. 그래서 2류를 보시면 이 2류들은요 항상 1류를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1류가 산화제 혈통의 산화성 고체였잖아요. 그걸 보고 이 2류도 내 이름도 고체로 할래 그래가지고 고체는 고체인데 그냥 너는 가연성 고체 해 이렇게 가연성 고체가 되었습니다. 보면 이런 2류들은 어떻죠? 자기가 2인자라는 사실에 그냥 평소에도 불만이 많죠. 짜증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좀만 열받으면 화르륵 하는 거예요. 평소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저온에서 착화하기 쉬운 것이 2류의 특징이다. 그리고 막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다가 막 욕짓거리 하고 막 독을 내뿜고 다녀요. 연소하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2인자인 2류는 인류를 따라하려는 고체인데 가연성 고체고 불만이 많아서 저온 착화하기 쉽고 독을 내뿜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3류 위험물은 이름이 아주 긴데 좀 귀여운 구석이 있는 게 이 이름에서부터 이미 자기소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여운 3류는 어떤 애냐면요. 자연 발화성.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열받다가 불이 붙어버릴 수 있는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금수성. 물이 닿는 걸 금지한대요. 왜냐면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반응하거나 또는 자연 발화에 의해서도 발열을 일으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도 길고 좀 예민한 이 3류는 얘가 담겨있는 용기가 파손되거나 또 누출이 발생하면 자기 혼자서도 막 발열하다가 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용기 파손이나 누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3류 위험물, 자발금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류 위험물은요. 휘발유, 아세톤, 등유같이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그렇지만 또 불이 잘 붙을 수 있어서 위험하기도 한 인화성 액체, 기름 같은 것들이 이 4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휘발유 같은 기름에 불 붙었을 때 물 뿌리면 안 되죠. 왜냐면 물이랑 기름은 섞이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사방팔방 튀면서 불길을 더 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류 위험물은 주수소화, 물을 뿌리는 주수소화는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물보다 가벼운데 공기보다는 무겁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4류 위험물의 특징만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위험물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열이나 충격, 마찰에 의해서 착화 및 폭발을 일으키고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자기연소가 가능하다. 또 연소 속도가 빨라서 소화가 곤란한 이 위험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는 위험물 A, 위험물 B 이렇게 표를 보여주면서 이름이나 특징에 빈칸을 뚫어놓고 고르는 식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명칭과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아까 킵해놨던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왜 얘만 이렇게 따로 빼서 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류 위험물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위험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불붙는 인화성 액체, 4류 위험물은 기름 같은 것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화가 쉽다, 즉 불이 쉽게 잘 붙는다. 그리고 이런 기름은 물에 녹지 않고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주수소화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했죠. 또 우리가 이 기름을 물에 타보면 둘이 안 섞이고 기름이 물 위로 뜨잖아요. 이게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 위로 뜨는 거죠. 그래서 사류 위험물은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로 뜨는데, 대신에 기체 형태로 증발하면서 생긴 증기는 공기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류 위험물의 증기는 공기보다는 무거워서 낮은 곳에 가라앉겠죠. 그리고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불이 날 수 있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불이 그만큼 쉽게 붙으니까 착화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위험하겠고요. 4번도 당연한 얘긴데요. 이런 기름들이 가연성 증기를 막 내뿜다가 그 증기가 공기 중에 섞이면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서 이 농도가 연소 범위 내에 있으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우고 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류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공기랑 혼합되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보면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들이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런 특징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겠고, 또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줬을 때 이거 4류 위험물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같은 유류를 다룰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석유난로 이런 거 쓸 때 연료를 충전하려면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야 한다. 기름은 넘치지 않게 해야 하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동하면 그 기름이 막 흐르면서 그 기름 따라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불을 붙인 상태에서는 이동시키지 말고 고정해놓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불 켜놓은 상태에서는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이고요. 또 기름은 얘네가 증발하려고 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계속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가 들어있던 드럼통을 절단할 때는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를 다 배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유류가 보관된 장소를 확인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손전등 같은 불이 안 붙는 이런 걸 써서 확인해야 하고, 페인트나 시너 같은 거 쓸 때는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런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전기 안전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아주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게 이 전기 화재의 원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 첫 번째, 합선 또는 단락 보겠습니다. 합선, 말 그대로 전선끼리 서로 달라붙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을락을 써서 단락이라고도 합니다. 달라붙는 게 단락이다. 그래서 이게 왜 달라붙냐면 전선이 오래됐거나 낡거나 하면서 이 피복이 벗겨져서 그렇게 달라붙게 되거나, 또는 모처럼 전기가 통하는 이런 금속 같은 걸 매개체로 해서 전선이 서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끼리 파바박 튀면서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합선 또는 단락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락에 의해서 전기 불꽃이 파바박 튀면 용융흔이라고 해서 이 전선이 녹으면서 발생되는 흔적이 남거든요. 이러한 용융흔을 보고서 여기서 합선이 발생했네, 원인이 뭐였겠네,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 합선이 발생하면 여기서 스파크가 팍 튀면서 다른 데에 불을 붙이거나, 또는 이 뜨거운 상태의 전선이 주변 물질에 접촉하면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비슷한 단선과는 구분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단선은 선이 끊기는 게 단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끊기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단선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콘센트에서 전기가 흐르던 전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끊겼어요. 이거는 단선이죠. 그러면 끊겨서 나가떨어진 애는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단선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근데 아직 벽체에 붙어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이 전선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른 전선이랑 붙어 먹었어요. 이렇게 전선이 달라붙는 게 뭐라고요? 단락이다. 달라붙는 단락. 이렇게 합선 또는 단락이 되면 여기에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전류가 팍 튀면서 이로 인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합선 또는 단락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점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 화재의 원인 두 번째, 누전입니다. 누전은 전기가 새는 게 누전이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이 설계된 곳 이외의 곳으로도 흘러가서 전기가 새는 게 바로 누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지 않아야 할 곳으로 전기가 새버리면 당연히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누전 역시도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 장치 이런 걸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선이나 전기기구가 적정한 허용치를 초과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전류, 과부하에 의해서도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부자리나 카페트, 전기 매트 이런 거 밑으로 전선이 깔려 있으면 이 전선에 열이 가해져서 과열로 막 뜨거워질 수 있겠고요. 또는 코드릴에 코드를 빽빽하게 감아놓은 상태에서 풀가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치를 넘겨서 전선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전기 부품이나 기기들도 마찬가지로 정격 이상으로 전류를 막 흘려보내서 과부하가 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품이 노후되면서 이 저항이 점점 떨어져서 이 길목을 흐르던 전류들이 야 여기 느슨해졌다 이러면서 폭주하게 되면 이때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과부하, 과전류에 의해서도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전선이 자기 규격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규격 미달의 전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정전기에 의해서도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절연 불량 상태일 때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절연이라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게 절연입니다. 이를테면 피복 같은 거 벗겨졌을 때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감아놓죠. 그래야 얘가 아까 본 것처럼 전류가 흘러나와서 다른 데로 새거나 아니면 딴 데 접촉해서 불이 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전선에 피복 같은 것도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하는데요. 이 절연 기능이 불량이 됐어요. 전선 피복이 벗겨졌다거나 아니면 이게 열화가 돼서 약해지면서 그 기능이 불량이 됐다. 그러면 그때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건 절연 불량 상태일 때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1번 절연에 의한 발화, 2번 전선의 단선, 3번 정격 규격의 전선 사용, 4번 과전류 차단 장치의 고장.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왜냐면 1번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절연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절연 불량 상태일 때 불이 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겠고 2번 단선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끊긴 상태니까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겠다. 단선이 아니라 단락 또는 합선일 때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고요. 3번 규격이 정격에 맞으면 잘 하고 있는 거죠.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려면 규격 미달인 전선을 사용했을 때 감당 못해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3번은 정격에 맞는 걸 쓰고 있는 경우니까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시면 과전류 차단 장치가 고장났대요. 이게 원인이 되겠죠. 과전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전류 차단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장치가 고장이 났다면 제 기능을 못할 테니까 그러면 전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 자체는 너무 간단하지만 말을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써놓더라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꽂아서 문어발식으로 쓰면 안 되고, 플러그를 뽑을 때는 확 잡아당기지 말고 몸체를 제대로 잡고서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꽂을 때는 헐겁게 꽂지 말고 완전하게 제대로 꽂아야 하고, 전선은 꼬이지 않게 관리한다. 또 전선이 이부자리나 카펫 밑으로 깔리게 두지 말고, 또 아무리 궁금해도 젓가락 같은 쇠붙이 밀어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게 전기 절약에도 좋죠. 그 외에도 과전류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차단 장치라던가 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 또 누전 차단기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작동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열을 발생시키는 백열 전구나 전기 기구에는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고무 코드 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기 화재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감전사고 방지책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충전부,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여기에 닿거나 했을 때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 부분은 케이스 같은 거 씌워서 방호 처리를 하거나 따로 안전한 장소에 격리해 놓도록 한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금속이나 바닥은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기기 같은 것들은 전류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함, 이 기기를 감싸고 있는 외함을 접지시킵니다. 땅에 접촉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새더라도 땅으로 일단 흘려보내져서 사람이 감전당하는 이런 사고를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함은 접지를 시키자. 그 외에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절연을 이중으로 한 이중 절연 구조의 기구를 사용하는 것 등이 감전사고의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가스 안전관리를 볼 건데, 가스에서는 크게 LNG와 LPG 가스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쳐주시고 LPG와 LNG 가스 비교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LPG는 액화 석유가스예요. 용도는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으로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의 P가 원래는 석유인데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돼지, 피그의 P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LPG는 증기 비중이 좀 무거운 가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증기 비중이라는 건 공기를 1로 놓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공기인 1보다 비중이 커서 막 2, 3 이러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라서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 돼지 같은 LPG의 비중은 약 1.5에서 2 정도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니까 누출이 되면 바닥 쪽에 깔려서 체류를 하고요. 무거우니까 멀리도 못 가서 수평이동 거리도 약 4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LPG의 주성분은 부탄과 프로판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 화학식도 문제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탄은 C4H10인데 이걸 좀 영어로 생각해서 부탄은 C4H10 해서 부탄, 410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판은 이 프로의 리을이랑 비슷하게 생긴 3과 판이랑 비슷한 8을 생각해서 C3H8로 나타낸다고 암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부탄, 프로판 뭔가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LPG의 주성분이 부탄, 프로판이고요. 이런 LPG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걸 탐지하는 가스 누설 탐지기 또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이 그림처럼 LPG가 무거워서 바닥에 깔린다고 했으니까 이 탐지기의 상단 윗부분이 바닥으로부터 위쪽 상방으로 30cm 이내에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겠고요. 무거워서 멀리 못 가니까 연소기 또는 관통기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LNG를 보시면 LNG의 N이 내추럴이에요. 아주 딱 들어도 산뜻하죠? 그래서 LNG는 주로 도시가스 용도로 사용되고요. 증기 비중이 1이 안 되는 0.6이라서 가벼워서 위쪽으로 둥둥 뜨니까 천장 쪽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우니까 더 멀리 퍼져서 약 8m 정도나 이동할 수 있다. 거의 LPG의 2배를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래서 산뜻한 LNG의 주성분은 메탄인데요. 알파벳 순서도 LNM 순서로 가니까
내추럴은 메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탄의 화학식은 뭐 주렁주렁 다는 거 없이 CH4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낸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NG는 위쪽 천장으로 떠서 멀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탐지기는 그 탐지기의 하단 아랫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 방향 하방으로 30c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요.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나오면 이 가스들의 이동 거리라던가 또는 탐지기의 설치 위치 이런 거를 한두 개 바꿔서 자,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LNG의 성분을 고르시오 하면서 이 한글 이름을 안 보여주고 화학식으로만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는 부탄의 폭발 범위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 한눈에 보기 좋게 싹 정리해 놓은 표로 꼭 복습해 주시고 시험 당일에는 찐정리 뒤편에 있는 가볍게 뜯어보는 요약집 꼭 뜯어가셔서 정확한 수치들 마지막까지 눈에 담아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로 나누어 둔 표를 볼 텐데요. 가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는 누출이 된 거 없는지 확인을 우선 해야 되겠죠. 왜냐면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나 모르게 어디서 새가지고 이 공간 안에 막 차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불을 조금만 탁 켜도 바로 불이 붙을 테니까 항상 이런 누출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료용 가스는요. 메르카탄류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대요. 이 메르카탄이 약간 계란 썩은내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물질이라서 가스에다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 냄새를 맡아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가스를 만드는 연소기라는 그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연소기 부근은 뜨거우니까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두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코크나 호스 같은 연결부는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요 참고로 넣어둔 그림에서 보면 요런 코크 부분이 있는데 이 코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작은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가스의 유동을 뭐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코크나 또는 가스가 흐르는 이 호스 부분은 호스 밴드로 잘 조여놔야 가스를 딱 틀어가지고 쓸 때 요 가스가 딴 데로 새질 않겠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호스가 손상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스가 새지 않도록 가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새 걸로 아예 교체를 해줘야 되겠고요. 연소기구는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한다. 이것도 가스는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불구멍이 막혀서 불이 안 나오면 가스만 줄줄 셀 테니까 가스를 사용하기 전 단계에서 불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 전 단계에서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가스를 사용하는 중에는 코크를 돌려서 점화를 할 때 불이 제대로 붙은 걸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러면서 가스레인지를 돌려놨는데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냄비 올려놓고 핸드폰 보느라 불이 안 붙은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게임 한 판 끝내고서 딱 봤는데 물이 안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엥? 이거 뭐야? 하고서 보니까 불이 안 붙었네? 하고서 한참 있다가 이 성냥 같은 걸로 불을 붙이려고 불을 탁 켜면 이미 이 가스가 새어 나와가지고 내 주위에 막 퍼져 있었는데 그 가스에 바로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를 사용할 때 사용 중에는 이 코크를 돌려서 점화가 됐는지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불을 붙였으면 불꽃이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란 불꽃 반갑죠? 우리가 예혼합 연소할 때 아주 엘리트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라서 얘네는 완전 연소를 해야 되니까 불꽃의 색깔이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맞춰 놓아야 되겠고요. 불 붙이고 나면 장시간 자리 비우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제는 가스 사용이 끝난 사용 후 단계를 볼 텐데 이것도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연소기에 부착된 코크는 물론이고 중간 밸브도 확실하게 다 잠궈줘야 되겠고요. 뭐 며칠 외출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울 것 같으면 중간 밸브에 뭐 용기 밸브, 메인 밸브까지 아주 뭐 밸브란 밸브는 다 잠그고 나가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 중, 후에 맞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스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사용자와 공급자의 입장으로 나눠놓은 것들이 쭉 뭐 길게 써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시면 다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사용자의 입장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뭐 공급자 입장일 테니까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화재의 원인들을 볼 건데요.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가스 사용 전, 중, 후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자니까, 그쵸? 그래서 가스 사용 전에는 이 메르카탄류의 냄새를 맡고 누출을 확인하고 환기를 자주 하라고 했는데, 환기가 불량해서 질식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용기 보관하고 있다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가스가 막 새서 누설되는 걸 몰랐던 경우, 또는 냄새로 확인을 안 하고 성냥불로 확인하다가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소기 근처에 불 붙을 만한 거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연탄 같은 인화성 물질을 동시에 쓰다가 불이 막 커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화재가 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코크나 호스도 밴드로 단디 조이고 문제 있으면 바꾸라고 했는데, 이런 호스 접속 상태가 불량한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에도 가스가 새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 사용 중에는 코크를 돌려서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코크 조작이 미숙해서 제대로 불이 안 붙었거나 또는 뭐 불 붙은 거를 확인 안 해서 점화 미확인으로 인한 누설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가스불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당연히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 불구멍이나 그 정도 청소만 좀 잘해주면 되는 걸 막 조정기를 뜯어가지고 분해해놓고 나중에 잘못 끼워 넣어가지고 오조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화재의 원인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쭉 훑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스 화재 원인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살펴보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정말 전통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 단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꼭 복습해 주시고, 또 찐 스포일러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출제 유형도 접해보시면서 OMR 카드 마킹에 걸리는 시간까지 미리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챕스랜드 강의는 오로지 챕스랜드의 찐 정리 교재만 호환됩니다. 저희 교재 시리즈인 척하는 모방 상품으로 잘못 구매하시는 일이 없도록 챕스랜드의 찐 정리 그리고 찐 스포일러 문제집, 이 챕스랜드 이름을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챕스랜드 독자 여러분들께만 제공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한 추가 문제들과 자료 제공, 요약집 구성까지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